근데 올해까지는 전고점을 넘어서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년은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시점부터 많이 밀리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은 코스피 너무 고점에서 잡고 계신 분들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최근 문제가 되는 것은, 이슈가 되는 것은 나스닥 탑 7이 엄청나게 올라서 비중이 AI 뭐. 너무 높아져서 비중을 리밸런싱 한다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비중이 좀 줄어들면서 일부 차익 매물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 또한 저는 미국 증시가 좀 쉬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자, 그런데 전반적인 흐름들에 있어서 미국 증시가 최근처럼 막 세게 올라가긴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자, 그렇게 보는 이유는 환율에 있거든요. 그동안에는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었고, 그렇죠. 근데 여기 보시면은, 22년에 달러가 강할 수밖에 없었어요. GDP 성장률, 미국과 유로존 GDP 성장률 격차가 파란색이고, 기준금리 격차가 회색인데, GDP 성장률은 미국이 굉장히 안 좋았다가 좋아지는 구간, 금리 격차도 0.5에서 2. 그러니까 미국이 경기 힘도 세고, 통화정책도 훨씬 매파적이어서 2022년에는 뭐 달러가 날아갔죠. 근데, 3분기를 기점으로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ECB도 나도 매파적이야 라고 하면서 기준금리가 멈춰버렸어요. 상승하는 게. 그러니까 10월 달에 고점이 나왔죠. 그러다가 이게 꺾이니까 퉁 떨어졌어요. 근데 더 빠지진 않고 있죠. 왜? 경기 모멘텀이 아직 살아있으니까. 통화정책은 ECB가 더 매파적으로 가는데 경기는 아직 미국이 좀 살아있으니까 이 사이에서 박스권 등락을 이어가는 거고. 자, 그럼 2분기를 지나 3분기는 어떠냐? GDP 성장률 격차가 다시 마이너스. 유로존이 우위를 보이는 구간으로 들어갈 거고요. 내년 상반기 중에. 기준금리 격차는 계속적으로 축소돼서 거의 0으로 수렴하는 과정으로 들어갈 거기 때문에 저는 3분기부터는 좀 달러가 약세 흐름을 보일 거다. 그러면은 미국 증시에 투자하는 것도 수익은 날 수 있겠지만 환차 이익까지로 고려해봤을 때는 조금은 신흥아시아나 신흥국 쪽들이 조금 더 매력도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거든요. 달러 인덱스 추이와 선진국 대비 신흥국, 선진국 대비 신흥국, 신흥아시아 상대국을 보면 달러가 쉴 때 올라갑니다. 달러가 약간이라도 쉬면 올라갑니다. 상대강도 측면에 달러가 와장창 흔들릴 때 계속 올라가죠. 그러니까 달러의 약세가 전개되면 신흥국, 신흥아시아가 선진국보다 좀 나은 모습들을 보여줘왔거든요. 그런 것들을 열어놓고 본다면 저는 한국 증시, 중국 증시, 홍콩 증시 이런 쪽 상대적으로 덜 올랐던 나라들을 좀 사는 게 7, 8월 달까지는 좀 안정적인 선택, 유효한 투자 전략이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흥국, 신흥아시아 증시를 좀 위주로 보되 혹시 뭐 미국에 투자한다 했을 때는 그 AI 그 주도했던 그분들도 이제 리밸런싱을 받으니까요. 그래서 그런 거를 한번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저는 미국도 주도주가 정해졌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쪽이 계속적으로 시장을 끌고 가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자, 리밸런싱이든 뭐 금리 인상이든 여러 가지 불확실성으로 인해서 많이 올라온 데 따른 조정은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조정이 있을 때 저는 그 종목들을 다시 사야 된다라고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올해까지는 전고점을 넘어서기 좀 어려울 수 있어요. 내년은 좀 기대할 수 있겠지만. 그래서 미국은 지금 시점부터 많이 밀리면 산다라는 생각으로 접근하시면 괜찮을 것 같고, 지금 비중이 너무 높아요. 뭐 한국은 거의 없고 미국 비중만 많아요 라고 하시는 분들은 미국 비중을 한 30% 정도는 줄이셔가지고 한국 증시들을 좀 비중을 늘려놓으시면은 올해 4분기는 그래도 좀 좋은 수익을 거두시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 내년에 나스닥이 정고점을 넘을 수 있을 확률이 있다고 보세요? 네, 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코스피는 역사적 고점을 넘을 것 같은데요. 그렇군요. 그러면은 혹시 또 그 금리 때문에 기준금리 때문에 채권을 담는 건 좀 어떻게 보시는지? 자, 채권 같은 경우는 뭐 제가 디테일하게는 보여드리지 못하지만 자, 최근 흐름들을 보면은 여기 보시면 뭐 기술적 분석 조금 하시는 분들은 이중천정형이라서 조금 쉬어갈 수밖에 없는 그림이에요. 자, 그런데 최근 되게 독특한 그림이 5월 달에 2년물 채권금리 계속 올랐어요. 근데 10년물은 안 올랐거든요. 멈춰 있었어요. 그래서 주식시장이 올라갔어요. 근데 10년물이 왜 튀었을까? 두 번 금리 인상 때문에? 두 번 금리 인상 때문이라면 2년물이 더 많이 움직여야 되거든요. 저는 요게 움직인 거는 부채 한도 협상 이후에 그 정부 예금을 예치하기 위해서
채권 발행을 좀 많이 해요. 채권 발행을 많이 하면 수급의 여건상 공급이 많아지면 가격은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겠죠. 그런 변수들도 좀 있었다. 왜? 만약에 두 번 금리 상에 대한 걱정들이 너무 셌다라고 하면은 달러도 움직였어야 했는데 달러는 별로 안 움직였거든요. 그래서 저는 채권 금리도 지금 연준 고점권에 와 있잖아요. 연준 고점권에 와 있는데 여기를 크게 올라가는 그림은 아닐 거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올해는 주식도 채권도 트레이딩 바이라고 생각합니다. 채권 금리도 올라가면 사고 많이 퉁 떨어지면 팔고 올라가면 사고 요 매매 패턴을 가져가시거나 아니면 이렇게 샀다 팔았다 하기 힘드신 분들은 그냥 어느 정도 레벨까지 오면은 담아간다라는 생각을 하시면은 아마 내년에는 되게 좋은 그림을 보실 수 있을 것 같거든요. 특히 달러를 보시면은 최근 위험 선호 심리가 커졌다라고 보기까지는 어려워요. 달러는 고점을 계속적으로 낮춰가고 있어서 저는 올해 3분기 중에는 100포인트를 깨고 내려갈 거라고 보고 있고요. 4분기 중에는 올해 연말까지는 95 정도 수준까지도 내려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게 보면은 원달러율도 1200원 초반까지 가겠죠. 그러면은 한국 증시가 좋을까, 미국 증시가 좋을까 고민했을 때 전 한국이 좀 더 레벨은 높아지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미국 증시에 대한 집중도가 높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조금 정리하셔서 한국 증시나 중국 증시 비중을 좀 늘려놓으시면은 4분기는 그냥 미국 증시만 들고 가는 것보다는 좀 수익률적인 측면에서 좀 나을 것이다 라는 전망을 드리고 있습니다. 네. 한 가지만 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유동성 측면에서요. 뭐 올해는 좀 뭐 그렇다 쳐도 내년에 가면 확실히 유동성이 좀 더 풀릴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유동성이 풀린다? 뭐 금리 인하라면 당연히 유동성이 풀리겠죠. 근데 지금의 가장 핵심은 뭐냐면은 이미 풀린 돈이 너무 많다. 이미 풀린 돈이 너무 많다 보니까 약간의 틈만 생겨도 경기든 시장이든 막 움직이는 거거든요. 자, 코로나 때 어마어마한 유동성을 풀어서 5조 달러 넘는 M2,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돈이 있어요. 자, 줄어들어봤자 1조 달러 줄었나? 뭐 그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상황에서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면은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유동성이라는 호수가 있어요. 이만한 호수가 있는데 지금 금리 인상은 이 호수에서 물을 퍼내는 것도 있지만 너무 미약해요. 미약하죠. QT를 한다 그래도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금리 인상은 이 유동성을 흡수하는 것도 있지만 이 유동성들이 움직이는 물꼬를 다 막았다라고 보는데 금리 인하를 하게 된다면 이 어마어마한 유동성 호수의 물꼬들이 하나둘씩 풀린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움직이기 시작한다면 자산시장에는 너무나도 좋은 환경이 만들어지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어서 내년에는 경기 모멘텀은 살아나고 유동성은 살아나고 그러니까 유동성 모멘텀과 경기 모멘텀이 같이 살아나는 굉장히 보기 힘든 구간으로 들어가서 굉장히 좋은 그림을 만들어 놓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은 올해까지는 좀 피곤할 수 있어요. 버티면 되겠네요. 자, 작년 2021년 6월부터 맞아요. 한 1년 반 동안 길었어요. 그냥 매도였어요. 매도. 저도 2021년 10월 달부터 뷰를 꺾으면서 반등시 매도 말씀드렸거든요. 최근에는 조정시 매수, 트레이딩 바이 말씀 많이 드리고 있는데 자, 이렇게 떨어졌던 게 이렇게 올라가는 경우는 별로 없어요. 이렇게 떨어졌던 게 등락을 거치면서 방향성을 만들고 방향성이 갖추어지면 이때부터 쭉 올라가는 그림이거든요. 올해는 왔다 갔다 하면서 저점과 고점을 높여갈 거예요. 그리고 내년에는 바이 앤 홀드. 사놓고 기다리면 수익을 계속적으로 쌓아주는 그런 흐름을 예상을 하고 있어서 올해까지 조금 피곤하시더라도 좀 트레이딩을 하시고 올해 4분기에는 또 한 번의 매수 기회를 잡아보시면 내년에는 수익을 좀 그동안의 고생을 해소할 수 있을 그런 그림을 만들어주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버티면 이제 2024년이네요. 벌써 반 이상이 지나가지고. 맞습니다. 금방 올 겁니다. 여기서 포기해서 진짜 다 던져버리거나 이러면 최악이겠네요. 그쵸. 지금은 만약에 코스피 너무 고점에서 잡고 계신 분들도 좀 기다리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근데 단 이 종목 저 종목 다 같이 올라가진 않을 것 같거든요. 제가 많이 말씀드리는 게 제가 자꾸 반도체 말씀드리는 게 2016년 17년하고 비슷해서요. 요 그림 보시면 요게 올해 초 이후 반도체 주가 흐름 코스피 흐름이고 요게 2016년 흐름이에요. 보시면은 2016년에도 바닥을 기다가 한번 레벨업하고 바닥 기다가 레벨업하고 쉬다가 쫙 올라갔다가 4분기에 쉬었어요.
이번에는 좀 빠르죠. 1월 달에 올라갔다 쉬다가 올라갔다 쉬다가 올라갔다 쉬고 이게 쭉 올라가는 그림일 것 같거든요. 이렇게 올라갔다가 한 4분기 쉬었다가 내년에 이렇게 날아갈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죠. 이 왜 16년하고 비슷하냐? 2016년에도 반도체 업체들이 감산이 있었습니다. 감산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하반기에 턴어라운드 했고 이때랑 지금 조금 다른 점은 2017년에 서버 투자랑 데이터 센터 수요가 폭발하면서 시적이 쫙 올라갔죠. 지금도 감산을 엄청나게 했어요. 이번에는 모든 업체들이 감산을 하면서 턴어라운드는 거의 기정사실화 돼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24년에는 얼마나 올라갈지는 퀘스천 마크예요, 아직까지. 왜냐면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아직까지는. 근데 재밌는 힌트는 2016년 하반기에도 수요에 대한 얘기를 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지금도 비슷하죠. 자, 그런데 한 기업이 했어요. 2016년 하반기에 수요에 대한 얘기를. 엔비디아. 2016년 하반기에도 엔비디아가 실적 가이던스를 상향 조정하면서 2017년에는 서버랑 데이터 센터 수요가 높아지면서 우리 실적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실적 가이던스를 높인다라고 했는데 최근 엔비디아가 AI 반도체, 챗GPT 막 이런 얘기를 하면서 실적 가이던스 막 높여버렸어요. 맞아요.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가시성을 좀 봐야 되긴 하겠지만 좀 비슷한 그림이 만들어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렇게 말씀드리면 주가가 좋다며 왜 이때 고점에서 한참 못 미치고 자 이때 고점에서 한참 못 미치는데 주가는 좋아질 거라고 자 쉽게 말씀드리면 2016년 하반기에 어느 누구도 실적 레벨이 여기까지 갈 줄 상상을 못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 2016년 흐름이 어떠냐면 2016년 하반기에는 회복될 거야. 그러다가 좀 더 좋은 그림이 나오니까 사이클이 상승하고 있네. 2017년 들어서 이게 막 올라가니까 빅사이클인데 2017년 하반기 2018년 되니까 슈퍼사이클이야 라고 하면서 정점 찍었거든요. 네. 지금도 비싼 것 같아요. 네. 턴어라운드야 하다가 내년에 진짜 수요가 조금 붙어주면 사이클이 회복되고 상승 쪽이야. 그러다가 2024년 하반기에 엄청난 슈퍼사이클 빅사이클이야 라고 하면은 이 이익 레벨은 좀 더 높아질 수 있겠죠. 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놓고 보신다면 지금 레벨이라고 해서 이제 안 돼라고 보기보다는 지금 예상하는 굉장히 안 좋았던 전망들이에서 이제 조금씩 회복되는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익 전망 상향 조정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있고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좋은 종목, 아까 말씀드렸던 주도 업종이나 종목을 들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어서인데 2016년, 17년에 2년 동안 코스피가 26% 올랐거든요. 보시면 반도체, IT 가전, 철강, IT 하드웨어, 은행, 에너지, 화학, 소프트웨어 8개만 시장보다 좋았어요. 시장을 이긴 업종이 8개밖에 없어요. 18개는 언더퍼폼, 시장보다 못했고요. 코스피가 26% 오른 동안 10개 정도는 수익률이 마이너스였어요. 그래서 제가 자꾸 좋은 업종, 실적이 되는 업종, 주도 업종들을 어떻게 하면 싸게 살까를 고민해야 되는 시점이지 여기 이렇게 주가가 낮아져 있다라고 해서 사는 것은 아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것도 2016년, 17년 특히 주도주가 있어서 시장을 끌고 가는 사이클에서는 주도 업종, 주도주에 머물러 있는 게 좋다. 고점에 좀 수익이 많이 안 좋으신 분들도 반도체, 자동차, 2차 전지, 신재생에너지, 조선, 인터넷 이런 정도면 괜찮겠지만 내수주라든지 아니면 화장품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좀 반등할 때 좀 줄이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네. 팀장님 오늘도 깔끔한 정리 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그러면 끝으로 시청자님들께 좀 하고 싶으신 말씀, 강조하고 싶으신 말씀 있다면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마 시장은 등락을 보이면서 많은 투자자분들을 헷갈리게 만들 거예요. 어떻게 보면 엇박자 탄다라 그러죠. 네. 코스피가 2650을 돌파 시도하니까 와 2700 갈 것 같아 그랬더니 2500선을 내려왔죠. 자 2500 초반 가니까 2400대로 들어가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2000 막 반등이 나오죠. 네. 아마 올해 연말까지 계속 그런 그림일 것 같아요. 네. 여기서 쫙 치고 올라와서 2650, 2700 근처 가면 이제 2800 간다 그러면 또 2600대로 내려갔다가 거봐 안 돼 2500대로 갈 거야 하면 다시 2800대로 가고 막 그런 그림이 나오고 연말까지도 오르락 내리락 할 텐데 그런 것들을 너무 휘둘리시기보다는 오히려 거꾸로 이용하자. 많은 사람들이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할 때 사고 더 올라갈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조금 비중을 줄이고 또 더 떨어질 것 같아 라고 할 때는
그 비중을 줄였던 걸 또 사고 네. 이런 매매 전략을 가져가신다면 누적적으로 수익률을 꾸준히 쌓아가는 23년 하반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너무 욕심은 내지 마시고 욕심낼 건 내년입니다. 아마 4분기 전망을 하면서는 내년에 어떤 욕심을 낼지 더 자세히 말씀드릴 텐데 그 전까지는 주도 업종 내에서 트레이딩을 잘 하시면서 수익을 꾸준히 누적시켜 나간다. 너무 욕심내지도 말고 꾸준히 누적시켜 나간다라고 생각하신다면 아마 여름 휴가 때는 좀 여유 있게 휴가를 다녀오시지 않을까, 여행을 다녀오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모두 힘내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대신증권의 이경민 팀장님을 모시고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긴 시간 동안 유익한 사이트 많이 나눠주셔서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